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양도소득세 제2부로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 좀 혼동이 될 텐데 그냥 차곡차곡 잘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 중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하고 있었는데, 이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법,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전번 시간 했던 건데, 개인이 어떤 대가를 받고 소득이 있었을 때 매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1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소득세의 일과세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과세 기간에서 발생된 소득을 가지고 연말 결산을 해서 소득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받아도 한 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모든 소득은 다 1년치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납세무의 성립이 바로 12월 말일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의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무가 성립된 이 소득을 어떻게 매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때 과세 방식은 소득의 종류를 여러 가지 수십 개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이 모아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된 것을 모아서 내년 5월 달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이것이 소득세의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결산할 때 소득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어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도 있고 참 많아요, 종류가. 그 많은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이 모아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인데, 이자 소득 같은 거, 월급 같은 건 종합 소득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양도소득만 따로 묶어서 양도소득세로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소득세는 5월 달에 몰아서 한 방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양도소득세는 자주 거래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미리 팔자마자 땡겨서 하는, 미리 신고하는 예정 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무슨 신고 제도가 있다고요? 예정, 미리 하자. 그 다음에 또 퇴직금은 가지고요, 1년치 모아서 바로 퇴직금으로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이 종합과 퇴직과 따로 종류를 분류해서 양도소득을 가지고 과세는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교환을 한번 보시고, 2페이지 교환을 보시고, 거기다 2페이지에다가 보시고, 양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여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럼 교환 2페이지 펴놓고 잘 보시고요. 그럼 1번에 1 밑줄 한번 그어봐요. 원칙상 양도란 뭘까? 양도라 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양도했다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 되어야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으로 유상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그건 등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유상 이전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판단해 보자는 거죠. 내가 땅과 건물을 갖고 있다. 양도란 뭔가? 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현상인데, 이때 대가를 받아야 그것이 유상 이전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주의할 사항이 뭔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를 하여야 양도세를 매기는데, 양도에 정의할 때 등기 등록을 하여야만 양도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다가 별 5을 쳐두세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양도예요. 첫째, 부동산을 판다는 얘기지. 판다는 거. 가장
흔한 것이 매도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거래해서 매매했다는 겁니다. 이 매도의 방법은 일반 매매도 있지만 경매도 좋고 공매, 수용, 장기 할부 등으로 팔아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매도했다 그러면 양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매한 양도나 수용이 되어도 장기 할부 등으로 처리하더라도 양도가 되어도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팔았는데 매매 원인 무효소에 따라서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팔았는데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깨져서 이 무효가 취소가 돼버리면 이런 경우 사고판 사실은 없던 걸로 한다. 깨끗이 클리닉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등에 의하여 매매했던 것이 다시 팔았던 것이 되돌아오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매나 경매인데 경매를 해도 양도가 되는데 자기 것을 자기가 공매받을 수 있어요. 자기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바로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질 않았으니까 이런 경매 과정은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것을 자기가 경매를 받을 수 있을까? 공매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가면 다른 법에서 배울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상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풀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사례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매도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취득가액이나 원가가 7억짜리 부동산이 있었다.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매도자 갑은 팔았다는 거죠. 팔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매수자 을에게 넘겨주고 그 10억에 양도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10억에 팔고 필요 경비 등의 원가가 7억이라면 양도 차익은 당연히 얼마? 바로 3억 정도 이익금이 나와요. 그것이 소득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매매란 금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차익 3억이 양도소득의 근거가 된다. 그것이 기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수용도 양도 똑같아요. 갑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갑이 필요경비 7억짜리라고 똑같이 생각해봐요. 7억짜리를 수용에 의하여 수용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간 거야 이게. 그럼 강제적으로 수용되더라도 공공사업 시행자는 바로 대가를 지급해 주지요. 보상금을 10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보상금이 양도가액이 되고 원가 필요경비가 7억이니까 바로 10억에서 7억을 빼주면 이것이 3억이 양도차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 양도이다 아니다? 이다. 그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 배제가 뭐였느냐? 무효소에 따라 소유권이 다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럼 당초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지. 그 양도자 갑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양수자 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계약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계약이 취소라는 것은 원인이 무효한 원인에 따라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등에 의하여 무효 취소돼 버렸을 때는 다시 매도 대금을 반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양도 사실은 있었었다 없었다. 그래서 무효소에 따라 돌아온 것은 처음부터 양도세 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낸 것도 다시 환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소에 따라 취소는 양도로 보지 마라. 그 다음 또한 이제 교환도 양도에 두 번째 밑줄 그어보세요. 교환도 양도이다. 그 교환도 서로 물물 교환해도 양도가 되는 거예요. 또 교환 중에서 하나 토지 경계 변경 밑줄 한번 그어봐요. 토지 경계가 바뀌어도 양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1번에 교환 계약이 취소가 되었으나 선의 제3자 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못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부동산을 갖다 서로 교환이 된 거예요. 교환을 했는데 이 교환 계약이 잘못돼서 교환이 취소가 됐는데 내 부동산을 가져간 자가 제3자한테 팔아버려가지고 내 걸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경우는 이런 경우 양도를 보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바로 부동산을 못 받을 때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이익 반환 청구? 부당이익 반환. 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했을 때는 부당이익금을 반환 청구했을 때 이런 경우는 바로 다른 종합소득이나 이쪽에서 세금 내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환도 양도인데
법령에 의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불합리한 토지 경계 변경은 양도로 보지 마라. 그 대신에 많은 발업 경계 변경이 아니라 전체 토지 20%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럼 토지 경계가 바뀌는데 어떻게 양도가 되느냐, 우리가 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지만 이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경계 변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가 길다디한 게 좋아요? 아니면 네모난 게 좋아요? 그렇죠. 지적법상 토지는 네모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특히 제 얼굴 같은 경우는 네모났죠. 이 토지로서는 정말 미남인 거예요. 우리 저쪽에 동생처럼 저렇게 얼굴이 길쭉하면은 인간으로서는 생물학적으로는 미남이 되겠지만 토지로서는 별 좀 그래요. 효용 가치가. 그래서 서로 간에 바꾸는 거예요. 자, 토지를 미남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교환부터 한번 보시고요. 그럼 교환을 했을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토지가 필요경비 원가가 7억짜리고 얘는 6억짜리 모양이에요. 각자 사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교환한 거죠. 그럼 이제 갑의 토지 건축물이 있고 을의 주택이 있다는 거 서로 막 교환한 거예요. 이것을 소유권을 서로 넘겨준 거예요. 그 서로 간에 소유권을 넘겼을 때 정상 시세가격이 모두 10억짜리였나 봐요. 얘는 상가 건물인데 10억이고 얘는 10억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교체가 됐을 때 각자 한번 계산해 보자고, 서로 간에.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주택을 받고 자기 물건 7억짜리 넘겼으니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되면서 바로 갑은 넘겨준 땅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 차익 3억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을이라고 하는 자는 6억짜리가 10억짜리 집이 된 상태에서 넘겨줬으니까 을의 양도에서 남은 이익금은 얼마가 나온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되면서 양도 차익은 4억. 그래서 각자 이익금 3억과 각자 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다 납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교환 양도지요. 두 번째, 토지 경계 변경도 양도란 말이에요. 이게 보실까요? 구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소유 토지, 을소유 토지. 너무 길다디하잖아 이게. 그래서 둘이 좀 고심을 한 거죠.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땅을 자르자. 어떻게 자르느냐? 이렇게 딱 경계를 이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경계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갑은 자기 땅 일부를 을에게 줘버리고, 을은 자기 땅 일부를 이쪽으로 주니까 토지 일부의 상호 뭐가 발생해서 교환. 그래서 일부 양도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계 변경이 되어도, 지적 경계가 바뀌어도 이렇게 경계 변경이 됐을 때 상호 일부 토지가 교환이 된 것이니 이 또한 일부 양도에 속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경계 변경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지 경계 변경은 양도인데 이러한 경계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아요. 이건 물론 일부 교환 양도로 다 보는 것이지만 이런 경계 불합리한 것이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거기 책에 있는 거. 불합리한 경계 변경이다. 이 불합리한 경계 변경이다.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경계가 좀 반듯반듯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 보세요. 구경계를 보니까 이 소유자 갑이고 을이 각각이 경계를 갖고 있는 땅인데, 이 갑은 바로 뭐냐? 여기 100평을 갖고 있고 둘 다 100평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계가. 그럼 만약에 이것이 논두렁 밭두렁이라면 소가 쟁기질할 때 힘들까 안 힘들까? 저거 힘들지. 소는 그냥 그 더운 여름에 막 밭도 갈고 쟁기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도 힘들어 죽겠네. 막 삐뚤삐뚤 돌아다니니까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경계를 바꾸자. 변경후에 어떻게 경계를 바뀌었나? 이렇게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경계를 바꾸다 보니까 바로 갑의 토지 일부가 이쪽으로 가고 바로 갑의 일부가 이쪽으로 가고 을의 것이 일로 가요. 그래서 요 상호 요 부분이 요 귀퉁이 요 부분이 서로 경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바른 경계가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바꾸다는 거죠. 이것도 경계 변경은 양도가 맞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전제 조건에 따라서 상호 경계변경 면적 자체가 20% 이내라면 양도로 보지 않고 경계 조정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주의할 사항은 토지 경계 변경은 양도이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전제가 불합리한 토지 경계 변경으로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각자 면적의 20% 이내의 경계 변경이라면,
처음부터 양도는 없었고 합리적 경계의 조정으로 보겠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경계 변경은 양도인데 이러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앞뒤 좌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정리합시다. 불 20이면 다시 무슨 20? 불 20이면 양도가 아니라 경계 변경 양도로 보지 않고 합리적 조정으로 인정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밑줄을 한번 밑줄 그으세요. 이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어떤 것인가? 잘 보세요. 내 부동산을 법인한테 넘겨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받아오는 것. 이걸 현물 출자라고 그래요. 요즘 주식은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찰과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괜찮은 주식을 말하죠. 종이 쪽지 주식 말고. 그래서 법인한테 부동산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아오는 거. 이걸 현물 출자도 양도에 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양도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동생과 제가 동업하겠다고 내 부동산을 내놓고 나서 같이 동업하는 거. 바로 여러 사람이 뭉쳐서 동업하는 것을 우리는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라고 그래요. 그럼 합자나 한명회사에 같이 동업을 해서 내 부동산을 냈다가 야, 나 그만둘래 가지고 나오겠다. 그래서 자기 건 찾아오는 거. 이건 소유권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지분을 찾아오는 것은 소유권의 회복에 불과하다. 참고하시고. 그럼 여기서 현물 출자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현물 출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준다. 매수자는 을법인이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7억짜리다. 근데 10억에 갖다 주식을 받아왔다. 이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럼 10억짜리 주식이 7억짜리를 받았으니까 10억에 받았으니까 7억짜리를 갖다 10억에 받은 거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온다? 3억.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련의 내용에 따라서 현물 출자도 양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물 변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대물 변제 거기다가 별 5을 쳐놓고. 우리 저 뒤에 있는 동생 돈이 없으면 뭘로 해라? 돈이 없을 땐 무슨 몸으로 때우기는 몸으로 때우지 말고 물건으로 해야지, 물건으로. 그래서 빚 대신에 부동산을 주든가 빚을 까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1,500만 원으로 인정받아서 재산세를 물납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도 하나의 대물 변제에 속하는 거예요. 또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면서 바로 위자료 지급이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그 위자료로 이걸 뭘 주느냐? 부동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준 사람은 바로 받은 사람이야 뭐 취득세 내겠지만 부동산을 바로 남편이 만약에 부인에게 주었다. 남편이 3억에 샀던 부동산을 위자료 5억으로 줬다면 남편은 바로 5억으로 쳐서 준 거니까 2억의 양도 차익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지급도 양도로 보는 것인데 다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재산분할 청구에서 바로 넘겨준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져간 것은 자기 재산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양도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금전을 대신해서 부동산을 주는 위자료는 바로 양도로 보나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을 재산 분할해서 나가는 것들은 넘겨준 자는 양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분할받은 사람은 취득세는 좀 내겠지만은요. 그럼 이걸 사례를 한번 따져보죠.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양도가 아니다. 위자료로 지급한 건 양도이다 이 뜻이에요. 사랑의 개념이 깨져버렸네. 이혼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상가 소유자 남편 겁니다. 남편이 이전을 해줬습니다. 누구에게? 부인은 취득을 했고요. 무엇으로 줬느냐? 이전 등기해 주면서 재산 분할해 준 거예요. 재산 분할로 부인에게 줬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어차피 남편의 부동산의 소유를 바로 부인이 받아왔으니까 취득은 일어났으니까 형식상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우리가 공부할 때 재산 분할 받을 때는 표준에서 1000분의 20을 빼준다는 거 처음에 바로 기초에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조금 내준다 이 뜻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건 양도세는 없고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이혼 시 위자료로 갖다가 부동산을 넘겨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건 양도로 보는 것이며, 매수자는 바로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받아온 거니까 바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바로 양도로, 이건 양도세 내야 되고, 매수자는 역시 취득세를 갖다가 일반적인 유상 승계 취득이 되어서 표준 세율 1000분의 40을 내줘야 돼요. 근데 취득세가 왜 40이고 이것인지는 또 취득세를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또 다음 코스에서 취득세 나가게 되면 아, 그랬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양도세 기준에서는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한 것은 양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담부 증여 거기다 미출 것이고, 이 또한 이건 별 5개짜리입니다. 부담부 증여할 때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 인수액은 그것만 양도로 봐달라, 이 말이에요. 채무 인수액만 양도해, 전체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증여세를 아니 내려고 장난할 수가 있어요. 가장양도, 가장부담부 증여. 그래서 직계 좀 배우자에게, 좀 비속 배우자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직계 좀 비속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는 상관없어요.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은 양도가 되는데, 직계 좀 비속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이 부담부 채무 인수액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가겠다, 세금 많은 쪽으로. 객관적 입증했을 때만 양도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 증여자 갑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누구냐, 증여를 했죠. 뭐 소유권을 넘겨줬지, 증여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있고, 그럼 증여받은 자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을 때 저당 채무 6억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이제 저당 채무가 있으면 양도가액이 6억이 돼버리는 거고, 채무 인수액은 10억 중에서 4억은 증여 가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채무 인수액, 요것만 바로 뭐냐, 양도로 보는 것이며, 단 조건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의 채무 인수액은 뭐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객관적 사실이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비속 배우자 간은 이런 경우에 함부로 부담부 증여할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증여로 가버리니까 그 취지를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타이틀을 바꿔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거기다 밑줄 한번 쭉 그어봐요. 이건 양도가 아닌 것이다. 양도가 아니다. 왜, 제 동생,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잘했어요. This is no 양도. 예, 맞아요. 이건 양도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양도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 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양도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환지 처분받거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환지 권리 면적의 감소로 청산금을 받았을 때 그것만큼은 양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그쯤 이제 도시개발법 공부했을 것 같은데요, 진도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땅이 있다. 소유자 갑이다. 지목은 임야예요. 면적은 1000평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임야로서 끝날 건데 갑자기 도시개발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저 땅이. 물론 이 땅뿐만 아니라 주민의 모든 돈 10만 평, 몇백만 평이 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대상 지역이 되어서 종전 토지 임야가 여기 있었는데 개발 사업에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의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제공은 개발하라고 넘겨준 것이지 판 건 아직은 아니에요. 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해서 조합원이 되어서 이제 이 1000평의 임야를 제공하게 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뭐 주겠다는 계획, 땅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 환주계획이에요. 환주계획.
그런 1000평의 임야를 주고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대지 300평 주겠다. 다시 한번 대지 몇 평 준다고요? 300평 주겠다. 이것이 환지계획이라고, 환지계획. 그럼 이 경우는 한마디로 700평이 감소돼요, 안 감소돼요? 평수가 감소되죠. 이걸 우린 바로 감소된 것은 보류지라 그래, 보류지. 감환지가 돼요, 감환지. 감보율이 700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1000평을 주고 300평 받아오면은 가백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같아요, 이익 볼 것 같아요? 생각해 봐요. 면적적으로는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요. 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대지 300, 그러면 임야 1000평이 낫습니까? 아니면 대지 300이 나을까요? 경제적 효율성은 대지가 훨씬 낫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대지 달라. 그래서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요 대지 300평을 받아왔을 때 이걸 환지 처분을 받아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지 받아오는 거, 이것은 양도도 아니다? 아니고 자기도 같이 개발, 같이 공동 개발해서 자기 땅 찾아오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300평 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라 자기 거 찾아오는데 양도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환지 처분 받아오는 거, 나머지 보류지 충당, 보류지는 뭐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뭐 도로를 쓴다든가 또는 공사비로 쓰겠다고 떼버린 땅들을 보류지라 그래요. 양도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90평만 받아왔다 이거예요. 아니 300평 주기로 했으면서 290밖에 안 왔어요. 10평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어버렸죠. 원래 계획된 환지 면적보다. 이 10평의 줄어버린 면적, 이걸 우리 감환지라 그래요. 다시 무슨 환지? 감환지. 감소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사업시행자가 그 10평 값은 돈으로 쳐서 줘요, 이게. 그래서 감환지에 대한 청산이 있을 때 청산금 수령된 거 10평만 바로 양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환지 처분 받아오거나 보류지 끊어주는 것은 양도는 아니다. 하지만 받을 환지 면적의 권리 감소로 바로 감환지 청산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는 뭐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취지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도담보. 밑줄 한번 그어봐요. 양도담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부동산을 담보로 넘기고 돈을 빌려왔다면 이건 판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마라.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등기상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양도 담보로 소유권 이전했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하지만 나중에 채무 불이행으로 에이 돈을 못 갚겠다. 우리 청산하자. 그때 가서 양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 제공은 미확정 양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변제 충당했을 때 그때 가서는 양도로 처리하시면 돼요. 사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봤는지 모르겠네 아직.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시법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갑의 등기부를 봤더니 어떻게 되는 등기 원인이 제일 먼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처음에 행복이 것이 보존 등기가 돼 있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죠. 행복이는 사랑이 찾아가서 야, 돈 좀 빌려달라. 어떻게? 한 3억만 빌려달라. 그 대신에 일반 개인과는 저당권 설정도 좀 뜨뜻미직하고 차용증 가지고는 대항력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그래 놓고 이전을 매매로 쓰지 않고 등기 원인을 무슨 계약? 양도 담보 계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 계약으로 일단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판 건 아닙니다. 아직 미확정 양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세 번째 행복이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면서 다시 3번으로 회복하는 것은 곧 1번 소유자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왜? 원인은 무슨 변제? 채권 변제.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 담보로 맡기고 찾아오는 것. 이것은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도담보는 거래 원인이 등기는 넘어가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 아닌 것이다.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나중에 빚을 못 갚아서
뭐가 되느냐? 변제의 충당. 변제의 충당이라는 것은 야, 내가 찾아오지 못하겠다. 완전히 네 가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변제의 충당이라는 약정만 제출해주면 이런 경우 그때 가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담보 제공은 일단은 양도 미실현이다, 실현이다, 미실현된 상태이고 나중에 가서 변제에 충당했을 때 가서 양도로 보라.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등기부는 나오지 않고 내용상 나와요. 양도 담보에 대한 제공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변제에 충당했을 때는 양도로 본다. 그럼 당연히 맞고 그 대신에 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채권을 갚고 찾아오는 것도 역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 실현된 것이 아니니 양도로 보지 말아달라 이 뜻이에요. 변제의 충당 이때 가서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나 명의신탁은 맡기는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적정과 법정 즉 선의의 신탁을 말하고 정당한 신탁, 명의신탁은 짜고 맡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적법한 신탁이든 명의신탁이든 간에 등기를 넘겨주는 현상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자체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양도가 아닌 거예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겼다. 신탁계약서를 쓰고 토지 건축물을 갖다가 받을 사람은 수탁자예요. 위탁자는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건물을 갖다가 수탁자를 정해서 소유권 이전의 등기 원인을 신탁 이렇게 써서 매매로 안 쓰는 거예요. 신탁이라고 등기 원인을 써서 위탁자가 넘겨주는 것, 수탁자가 받았을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는 과세되지도 않고 맡아주는 거니까 등기상 맡아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넘겨준 사람은 양도가 아닌 것이며 받은 사람은 취득은 했으나 등기는 가졌을지라도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신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운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등기 원인을 나중에 또 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신탁을 주던가 신탁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런 수탁자도 역시 판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신탁을 맡기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주고받은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개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도 행위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취득세 편에서도 또 배울 거예요. 그럼 취득세 편에 배울 때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재산은 받은 사람 수탁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넘겨준 사람은 양도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양도세 쪽과 취득세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것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공유물 단순 분할 거기다 밑줄을 쫙 그어봐요. 함께 갖고 있다가 같이 함께 공동 소유했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의 물건을 같이 갖고 있는 걸 지분을 표시해서 같이 갖고 있는 거. 그럼 공유물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기걸 바로 자기걸 나눠주는 하나의 소유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분할 과정에서 지분이 바뀌었을 때는 대가가 있으면 그 지분 바뀐 것만 양도로 보시고 대가가 없는 것은 증여로 보시면 돼요. 공짜로 준 거니까요. 그럼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야. 저 밑에 숫자 나온 160은 지번이 지번. 임야 산 160이다. 면적이 200평인데 공유자, 물건은 하나인데 공유자가 갑이 절반, 을의 절반, 반반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 과거에 취득세 다 내놓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분할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의기가 투합됐을 때는 하나의 부동산에서 야 우리 평생 가도록 이 부동산을 가꾸자 같이 열심히 살자 해놓고 나서 또 날 지나면 또 사람이 또 변하잖아요. 지분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분할 이전해버렸어요. 그래서 160의 분할 이전으로 100평의 면적을 소유자가 따로 등기부를 만들고 임야 저것을 다시 또 분할해 이전을 해서 소유자 다시 해서 바로 을해서 면적 100평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이걸 공유권 분할이 그러면 하나의 등기부가 공유하고 있다가 지분대로 쪼개서 나누는 현상. 이걸 우린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을 했을 때 분할해준 이 두 사람이 각자 개인에게 판 거냐 이거지. 이거는 아니라 이거지. 매매가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서로 간에 자기 지분을 찾아서 각자 등기를 만드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말아라. 판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양도가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원칙은 양도가 아닌데 이럴 경우는 양도가 돼버려요. 지분이 변경되고 대가를 지급한 거예요. 어찌어찌 보니까 160은 90만 남고 그 다음에 160의 1은 110평으로 을이 10평 더 가져버린 거예요. 그럼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지분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지. 면적이 바뀌었지. 10평의 차이가 나지. 그 10평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10평은 바로 취득을 해버린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양도이다 이 뜻이에요. 이때 누가 양도자냐? 90평이 된 사람이 양도에 10평이. 나머지 10평 더 받은 사람은 10평 더 받은 사람 취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160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면 얘 160은 인정하겠는데 이건 또 뭐예요? 160의 1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의 지번이 다른 지번이 아니라 하나의 지번이 분필이 됐을 때는 이제 번호가 하나 160의 몇으로 1 이렇게 해서 변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 지번이 바로 160의 1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5번에 이것도 많이 나온 것들, 과거에 보면 이거 아주 자주 나와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에게 양도했다. 배우자, 직계 좀 비속에게 양도했을 때는 증여 추정 밑줄 한번 커봐. 이건 증여이지 한마디로 양도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으니까요. 원래 증여했을 때는 통에 만약에 100억짜리를 증여하면 100억 가지고 증여세 매기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100억이 넘어갔을 때는 원가 경비 다 빼고 계산하니까 증여세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여세 안이 내려고 직계 좀비속 배우자에게 바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을 다 많이 하죠. 그럴 때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건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한번 긋습니다.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많은 경우 직계 좀비속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산은 뭐로 추정한다? 증여로 가겠다. 결과적으로 추정하겠다. 그 대신에 반증의 기회를 주겠다. 이 반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짜 거래가 맞습니다. 아버지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요. 사업 때문에 샀습니다. 대가 지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반증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반증 못하면 이제 추정해서 증여로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건 어떤 것이냐? 아버지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로 받았다든가, 아버지가 파산됐는데 자식이 파산 선고받은 것을, 아버지 파산 선고받은 걸 자식이 샀다든가, 또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거 어떤 거냐?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서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교환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내 자금 가지고 지급했다는 대가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거래는 일단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 공파 등대는, 다시 무슨 등대? 공파 등대는 객관적 사실이 반증이 됐다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지. 그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사례 봅니다. 증여세가 많다면 너 본인 당신이 특히 와이프에게 팔아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이건 증여 추정이다. 그 다음에 존속, 직계, 계자가 기억이 좀 빠졌네요. 직계 존속이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매매해도 이건 증여 추정이다. 직계 비속, 자식이나 바로 뭐냐 손주, 손녀에게 팔아도 이건 너는 이건 전부 다 증여 추정이에요. 하지만 이 증여 추정 안 할 때가 있어요. 직계 좀 비속 배우자 이외의 기타 친족은 또는 기타 인척들에게 판 것은 이것은 그냥 양도로 인정하지 너 증여일 것 같다 뭐 입증하라 그러진 않아. 이건 계약 사실만 갖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나와 장인과의 거래를 했다면 이건 이 양도로 인정할까요? 증여로 추정할까요? 장인과 저는 직계 좀 비속의 기타 인척이에요. 기타 인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동생 장가 갔지?
장인어른 보고 어떻게 불러? 장인 불러 아니면 아버님이라고 불러? 크게 족보가 무너지는 거지. 어떻게 아버님인가? 장인어른, 장인어른, 빙장어른, 아니면 또 그게 힘들면 와이프 아버님 이렇게 해야지. 헐, 이게 정상언어예요, 정상언어. 아니면 또 이제 우리도 친구 아버님을 뭐라고 불러? 그냥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그것은 말이 잘못된 거야. 춘부장님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언어를 써야지.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세요, 언어를. 우리 세법은 반드시 엄격히 지켜야 돼요. 세법에서만 엄격히 구분해야 돼, 이거. 장인과 저희 거래는 뭐로 본다? 직계 간의 거래가 아니고 양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 딸과 장인어른과 부동산 거래했다면 증여세가 많아도 이것은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세가 많다면 증여로 추정한다. 아니면 이것은 바로 양도로 인정한다. 내 딸과 장인과의 거래했으면 그건 증여 추정 맞아요. 왜? 제 딸과 장인과의 관계는 직계 존속이잖아요. 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잘 살펴두시고, 하지만 직계 존 비속 간의 거래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공파 등대가 되면 양도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뜻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로 본다 안 본다를 갖다가 아웃라인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또 뭔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신은 언제 취득하고 언제 팔았느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날짜 계산을 해야 양도세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취득일이 언제고 양도일이 언젠가를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테마 두 번째, 교환 3페이지 가시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결정할 때 왜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결정이 바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서 이 기간이 바로 뭐냐? 자기 보유 기간이 5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15년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 기간이라고요. 이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짧으면 짧을수록 세금에 대한 적용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주겠다. 공제 기간이 몇 년 보유했냐 연차로 적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가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세율 할 때도, 다시 뭐 할 때도? 세율 할 때도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세율이 달라. 그래서 이 또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한다. 너 보유기간이 2년이 됐냐 안 됐냐 판단을 하더라도 취득이 언제고 양도가 언제인지를 내용을 판단해야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취득과 양도 시기를 판정할 때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타이틀의 밑줄 한번 그어봐요.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거야. 그럼 언제 사고 판 날짜인가? 매매 등의 가장 일반적인 거래는 원칙 밑줄 한번 그어봐요. 대금 청산일로 하겠다. 밑줄 쫙 그시고 계약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금 청산이 돼야 소득이 발생합니다. 다시 뭐가 청산한다? 대금 청산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대급이라고 그랬어요? 대가라고 그랬어요? 대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대가와 대금은 다른 거예요. 그럼 거래 대금이 청산이 됨으로써 그 날짜가 산 사람은 취득일이요, 판 사람은 양도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대금 청산일을 잡을 때 주의할 사항은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세금 부담을 네가 양도세 부담을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될 텐데 사간 사람 네가 내라, 이런 특약이 있을 때는 이런 특약 사항은 대금 청산일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대금 청산일에 영향이 없다. 그럼 잘 보세요. 부동산을 10억 주고 거래를 했다면 대금은 10억 맞아. 물건 대금. 근데 물건을 10억을 팔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양도소득세
1억을 그 대신에 10억에 팔 테니까 1억을 네가 부담해라. 그럼 양도자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을 받고 내 세금 그쪽에 1억을 내줬으니까 총 대가는 얼마? 11억이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런 옵션을 개입하지 않고 날짜 잡을 때는 무조건 다 처리하는데 바로 대금까지만 보고 다른 옵션을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옵션을 보고 사고판 날짜를 판단해 주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커요. 왜 악용하냐고요? 생각해 봐요. 내가 10억에 친구한테 물건을 팔면서 야 10억을 파는데 이건 내가 굉장히 싸게 준 거다. 그 나중에 내 딸 시집 갈 때 축의금 5천만 원만 내달라. 그리고 계약에 썼어요. 계약서에다가 옵션을. 그럼 지금 현재 대금 청산일 10억만 청산하면 양도가 되는 것이지 10억 5천을 다 받아야 양도 날짜를 잡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5천만 원을 축의금을 달라. 그럼 축의금 받을 때 양도로 처리해 준다면 지금 딸이 3살인데 시집 가려면 한 25년 남았을 텐데 적어도 25년 후에 양도가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결정은 옵션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 개념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금 청산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을 대납해 준다는 조건부가 있을 때는 조건 성취까지를 말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대금까지만 판단하라. 그 대금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을 불분명하라 밑줄 것이고 알 수가 없다. 영수증 증빙서가 없어요. 그럼 청산일보다 바로 알 수가 없거나 또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등기가 됐을 때는 거기다 밑줄 것이고 먼저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 접수일로 하겠다. 등기 접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청부를 하거나 등기가 먼저 됐을 때는 이런 등기로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청산일과 등기일 등과 빠른 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금과 대가의 차이가 뭘까? 세금 신고할 때 대금으로 한다, 대가로 한다 했을 때 완벽하게 구분을 못하면 정말 혼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한번 보죠. 거래대금 20억입니다. 계약일이 24년 5월 1일이고 대금 청산은 7월 20일 했고 특약상 거래대금 이외 매도 즉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래서 매수자가 양도세 9월 30일에 대납까지 다 해줬어요. 이럴 때 세금 신고할 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걸 때는 거래대금은 20억이고 20억이 원칙상 거래대금 20억이 청산일을 보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세금 신고할 때는 요 20억에다가 요 1억 대금 대납해 주는 거 포함한 것이 바로 대가가 21억이에요. 그럼 세금 신고할 때 신고 가격을 적을 때는 21억을 쓰더라도 날짜 잡을 때는 얼마만 써라? 20억만 갖고 판단해 달라. 이건 날짜 잡는 데 방법이고 세금 신고할 때는 대가를 포함해서 양도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음을 그럼 날짜 잡을 때는 옵션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 들어가고 그 대신에 세금 계산할 때 가격 잡을 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고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날짜 잡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득자 취득가액은 21억이 되고 양도 가격은 21억이 되겠지. 거래 가격은. 하지만 대가로 잡을 때는 포함하되 대금은 바로 대금까지는 거래 대금만 갖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잡으라 이 뜻이에요.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사례를 한번 보죠. 대금 청산일을 알 수 있대요. 그럼 대금 청산일을 알 수 있다면 제일 먼저 계약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이 있을 때 등기 접수보다 대금 청산일이 빨랐으니까 대금 청산일을 뭐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를 보시면 계약일과 계약상 잔금, 대금 청산과 등기가 있을 때 청산일보다 먼저 등기가 됐을 때는 뭘로 한다? 등기를 가지고 사고판 날짜로 잡으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바로 뭐냐? 사례 세 번째는 대금 청산일을 모르겠대. 실제 잔금 청산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금 청산일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계약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등기 접수일만 있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등기로 가는 것이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계약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일을 모를 때는 무조건 뭐로 하라? 등기 접수일로 가주라. 그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규정은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판정할 때 취득세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취득 또는 양도 가격을 산정할 때는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또 양도소득세도 양도 또는 취득세 시기를 잡을 때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고려할 거 없어요. 날짜 잡을 때는. 하지만 가격 잡을 때는 포함해서 처리하십시오. 이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차기 시험에 상당히 중요한 거 별 6개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다. 본인의 나이수만큼 그려라. 별. 나이수만큼 그리세요. 몇 개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취득세 규정은 이건 후일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취득세와 양도세 차이점 이런 것들은. 그다음 기타의 경우 보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 타이틀의 밑줄 그으시고, 수용도 매매니까 똑같아요. 대금 청산한 날 하세요. 대금 청산일. 그 다음 두 번째 청산일, 그 다음에 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수용 개시일, 거기다가 밑줄 쫙 별 하나. 수용 개시가 뭘까? 제가 공공사업 시행자고 동생이 토지 소유자예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명령 줬더니 뭐라 하느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못하겠다는 거야. 동의 못하겠대. 그럴 땐 수용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어? 아니면 수용 바로 공용 징수해버려요. 공용 징수해버려요. 한마디로 강제 수용해버리면서 보상금을 갖다가 바로 법원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수용 개시가 되면은 개시일이 딱 발표가 되면 그 날짜 소유권은 모두가 다 사업 시행자로 다 넘어가 버려요. 등기보다 더 무서운 게 수용 개시, 수용 개시. 그 세 가지를 다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청산일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뭐한 날? 빠른 날로 처리 주겠다. 그 청계 등 중에서 빠른 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청계 등 빠. 청개구리 등은 빨갛다 노랗다? 세법에서는 빨개요. 청개구리는. 그런데 그 밑에 소유권의 소송으로 밑줄 쫙 그시고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됐을 수 있어요. 이 소송 공탁은 뭐냐?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들을 거예요. 나중에. 소유권 소송의 공탁으로 바로 뭐냐? 보상금이 공탁됐다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수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현재 그 수용당할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자기 거라고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누구 거라고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보상금을 공탁을 시켜버립니다. 법원에다가. 그럼 나중에 판사가 네 것이 맞다라고 판결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소유자로서 공탁금을 수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 소송 공탁은,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소송 공탁은 바로 판결이 확정이 된 날, 그 날짜로 바로 양도된 걸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 그 다음 바로 뭐냐? 장기 할부 조건. 장기 밑줄 그으시고,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의 장기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인도일과 사용수익일 또는 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하겠다. 이걸 왜 그럴까?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죠. 그럼 취득세 규정은 밑에 있는 거 바로 참고사항은 후일에 할 거고, 1번과 2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수용입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청계 등 중에 빠른 날로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수용 보상 계약을 하고 수용 개시가 되었고 대금 청산, 등기 접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대금 청산과 등기 접수 중에서 수용 개시가 가장 빨랐으니까 이런 경우는 수용 개시일이 양도가 되는 것이.
그럼 수용 개시가 나중이고 대금 청산이 빨랐으면 물론 대금 청산이 되겠죠. 세 개 다 있을 때는 가장 빠른 날 하나 선택하시라 이 말이. 그다음에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될 때는 누구의 것인지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판결 확정일로 처리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이런 청계 등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장기할부입니다. 다시 한번 밑줄 그시고 장기할부. 장기할부 써놓으세요. 1년 이상을 말한다. 물건은 하나인데 거래대금을 1년 이상 토막 내서 받아오는 것, 이걸 우리는 장기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장기할부로 거래했을 때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 인사 중에 빠른 날 또는 뭐 인사 등 중 빠른 날 아무거나 먼저 하시면 돼요.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든가 3년 할부라 가정한다면 잘 봐요. 물건 하나 팔았다. 계약일이다. 22년에 할부금 받고, 그 다음 23년도 할부금 일부 받고, 24년도 물건 하나에다 할부금을 받았을 때 잔금이 다 여기까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대금 청산일은 이쯤에 되겠지. 하지만 장기 할부로 팔았을 때는 장기간의 거래가 그 장기간의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양도세 매겨서는 안 돼요. 이거 뭘로 하느냐? 그 중에서 뭘로 하느냐? 이쪽이 인도가 사용 수익일이 됐고 등기가 먼저 이쪽이 됐다면 그 중에 빠른 날로 해서 가장 빠른 날, 그럼 이쪽이 22년이 빨랐으니까 이 날짜의 전체 양도로 다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머릿속에 연상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처음 출발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도소득세는 1년 결산을 해서 6에서 4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안 들었으면 또 이제 헤매는 거고, 그래도 들었으면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 누진율이에요. 양도소득은 누진이에요. 1년 단위 누진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물건 하나 팔아놓고 3년 동안 끊어서 누진했을 때 세금과 하나에 몰아서 세금 한 방에 계산했을 때 어느 쪽이 세금이 크냐 이거지. 세금 많은 쪽이라면 하나로 몰아야 돼요. 장기할부라 그래서 나눠서 세금 매기지 않아. 이것은 한 방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인사 등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이쯤 되면 또 시간이 거의 1시간 돼가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죠. 졸리기도 해요 안 해요? 근데 다음에 또 25년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시험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차피 온 이상 준비는 철저히 하고 어렵게 공부해서 쉽게 합격을 해야지. 설렁설렁해서 달달하게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서 당뇨 걸려 죽으면 안 돼요. 이거.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하라. 장기 할부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해 동안 나눠서 찢어 과세하지 않겠다. 한 방에 몰아주겠다. 몰아주는 것이 인사 등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로 처리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건 대금 청산일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중에 빠른 날 한 방에 다 몰아주겠다. 이 취지, 그 중에서 빠른 날로 처리하라. 그 다음에 3번부터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해요.